미얀마에서 왕 같은 삶을 꿈꾸며 떠난 50대 남성이 호화로운 삶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깨달음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쯤 꿈꿔볼 만한 삶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자세 이민재는 숨 막히는 더위가 내려앉은 미얀마 공항에 발을 디디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한때 키도 그저 그렇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 아니어서 매력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다. 한국에서는 그에게 관심을 주는 이성은 거의 없었고 가끔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넌 참 평범해서 탈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무려 4에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있었다. 서류 가방에 현금 따위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한국에서 마련한 예금 송금 준비와 부동산 계약에 사용할 자금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무더운 바람이 그의 땀을 송글송글 맺히게 했지만 정작 그는 이 열기를 즐기는 눈치였다. 한국에서라면 숨 막히는 더위다 하고 짜증부터 낼 법했지만 낯선 땅에서 맞이하는 공기에는 신선함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드디어 시작이야. 내가 오랫동안 꿈꾸던 왕 같은 인생이 그에게 미얀마가 특별한 이유는 9년 전 친구들과 떠난 짧은 여행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찾아간 양곤 시내의 번화가, 거리마다 넘쳐나는 오토바이 행렬, 저렴한 물가, 그리고 특히 현지 여성들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응대가 기분 좋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때 생각했다. 내 외모나 나이 따위는 신경 쓰지 않네. 오히려 나를 특별히 반겨주는 것 같아. 여행에서 돌아온 뒤 그는 마음을 굳혔다. 언젠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넘어오는 건 무리였다. 한국에서 일단 돈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나중에 해외에서 거주하려면 이것저것 힘들 거야 라고 말렸지만 민재는 주저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아끼고 절약하며 뼈 빠지게 일했고 그렇게 9년이 흐른 지금 드디어 4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목돈을 만들어냈다. 그가 공항 밖으로 나서자 여러 택시기사들이 헬로 택시하며 달려들었다. 민재는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미리 알아둔 부동산 에이전트 연락처를 확인했다. 그 에이전트는 한 달 전부터 온라인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그에게 호화로운 빌라를 보여주고 계약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수영장에 딸린 최고급 빌라 가격도 이 정도면 아주 저렴합니다. 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지만 실제로 가봐야 진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공항 근처 커피숍에서 잠시 에이전트를 기다리며 마시는 아이스 커피 한 모금이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활기가 넘치는 미얀마의 거리 풍경이 펼쳐졌다. 배낭을 메고 오토바이 뒤에 탄 사람들 행상을 옮기는 노점 상인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적 소리까지 모든 게 소란스럽고 정신없었지만 민재에게 그마저도 신선한 모험이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인생 무대가 될 테니 익숙해지겠지. 잠시 후 에이전트가 도착해 유진승 SUV에 그를 태웠다. 차량은 시내를 벗어나 부촌 지역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시끄러운 도심의 풍경을 구경하며 설렘에 젖었겠지만 이번에는 기대감이 훨씬 컸다. 곧이어 도착한 고급 빌라 지역은 도시 외곽의 넓은 부지 위에 각종 호화 주택들이 즐비했다. 정문에서 경비가 철저히 입출입을 확인하고 에이전트가 서류를 제시하자 문이 열렸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2층짜리 빌라, 화려한 화단밤에도 영롱하게 빛날 것 같은 조명이 설치된 넓은 마당, 그리고 눈길을 사로잡는 커다란 야외 수영장까지 드디어 내가 꿈꾸던 왕국에 온 걸까. 민재는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차에서 내려 둘러보았다. 아직 부동산 계약이 다 끝난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이 집이다 확신이 서 있었다. 집 내부는 더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그리고 각 방마다 고급 가구가 배치되어 있었다. 에이전트는 한껏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여기서라면 원하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민재는 그 말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이 딱 맞았다.
결국 망설임 없이 계약에 사인하고 빠른 시일 내로 인테리어 마무리와 가전제품 등을 채워 넣었다. 그는 곧바로 옷장에는 새로 산 명품 옷들을 걸어두었고 부엌에는 최첨단 주방기구를 들여놓았다. 다소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돈을 썼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온 돈을 이제야 제대로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바로 운전기사를 구했다. 면접을 본 결과 중년의 미얀마 남성이 깔끔한 복장과 예의를 갖추고 있었고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다. 아침이면 차문을 열어주고 민재가 원하는 곳 어디든 데려다줄 기사. 민재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정말 큰 사람이 된 것 같군 하고 흐뭇했다. 다음으로 개인 요리사를 채용했다. 미얀마, 태국, 중국, 그리고 서양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를 섭렵한 32세 여성 요리사가 바로 합류했다. 매일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고 민재가 한국 음식을 원하면 빠르게 레시피를 찾아 연구해 선보이기도 했다. 아침, 점심, 저녁 마치 호텔 뷔페를 독점하는 기분이다. 라는 게 민재의 솔직한 소감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뭔가 부족했다. 민재가 오래전부터 꿈꿔온 핵심은 바로 가사도우미 3명을 동시에 두고 매일 마사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우연히 잡지에서 미얀마라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러한 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더불어 9년 전 여행에서 잠시 받았던 마사지는 그야말로 낙원 같은 경험이었다. 주위에서 어차피 가사도우미 1명이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민재는 고집했다. 난 여기서 왕으로 살고 싶어.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던 걸 다 해보고 싶어. 결국 여성 3명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했다. 각각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였고 집안일 전반을 분담해 맡았다. A는 침실 청소와 정리 비는 거실 및 식당 관리, C는 빨래와 옷 관리. 그렇게 업무를 세분화했지만 사실 그들은 서로 협업하면서 어떤 영역이든 함께 돕곤 했다. 가끔씩 집안 곳곳에 저마다의 웃음소리가 맴돌았고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장님 필요한 것 있으세요? 라고 묻는 그들의 모습은 민재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재는 그들에게 마사지를 추가 업무로 제안했다. 물론 정식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가급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니었다. 그냥 하루에 1시간 정도 돌아가며 나를 마사지해주면 좋겠다. 는 요청이었다. 약간의 추가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그들 모두는 웃으며 승낙했다. 그 후로 민재의 일상은 눈부시게 호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는 이미 밤새 거실과 주방을 깨끗이 정리했고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따뜻한 아침 식사가 식탁 위에 차려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수영장으로 나가 아침 수영을 즐기고 나면 곧 다른 도우미가 살짝 피곤해진 어깨와 목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자 민재는 진정 이곳에서 왕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빌라 안에서는 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시중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다. 와, 내가 이 정도로 호사를 누려도 되나? 처음엔 스스로도 놀랐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는 한국에서 묵묵히 일하며 억눌렸던 자존심을 여기서 펑펑 발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에는 충동적인 지출을 끌고 왔다. 거실에 어울리는 더 비싼 TV를 사고 싶었고 침실 커튼도 명품 브랜드로 바꾸고 싶었다. 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아무래도 좋다. 어차피 집에 들어간 비용도 있고 여유 자금은 아직 남아있다. 매월 생활비가 그리 많이 들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기사를 따라 시내로 이동하던 중 아는 지인을 만났다. 이 지인은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반가운 듯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요즘 여기서 잘 지낸다면서 들리는 소문이 아주 대단하던데 민재는 우쭐한 기분으로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라고 대답했다. 지인은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조심해.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도 많아. 한국에서처럼 진심을 줄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거야. 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난 그냥 즐기면 돼. 누가 내 돈 보고 오는 게 뭐 어때서? 라고 넘겼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돈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가사 도우미도 운전기사도 요리사도 모두 월급을 받는 고용인들이다. 그들이 그를 사장님으로 존경하는 건 순전히 고용주의이기 때문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매력이 없어서 몰려오지 않던 여성들이 여기서는 웃으며 사장님 최고예요. 라고 말할 때 과연 얼마나 진실성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의문이 커질수록 여태까지 누려온 호화로움이 살짝 퇴색되어 보였다. 물론 여전히 마사지를 받을 때면 느긋한 만족감이 올라왔고 밤에는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원한 수영장에 발을 담그는 호사는 짜릿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자리 잡았다.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종종 시내의 고급 클럽이나 라운지배에 가보기도 했다. 그곳에서도 많은 현지 여성들이 미소 지으며 접근해왔다. 오빠 안녕하세요? 라는 어설픈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들도 있었다. 호기심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질문은 대개 집이 어디냐, 차가 있느냐, 한국인이냐, 사업하느냐 같은 것들이었다. 명확했다. 그들은 그의 배경을 보고 다가오는 것이지 그 자체를 알아가기 위해 접근하는 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이 사실을 더 절감하게 되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비싼 술을 사주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붙어 있지만 진정한 관심과 감정은 찾기 어려웠다. 집에 돌아와도 가사 도우미들은 여전히 그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친절히 대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돈이 만들어낸 관계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유독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빌라 한 구석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그에게 가사 도우미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다. 사장님 어딘가 아프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고용주가 건강해야 내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나 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었다. 민재는 애써 웃으며 그냥 조금 피곤해 고마워 라고 답했다. 이런 감정이 반복되면서 그는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나 정말 이게 행복한 삶인가? 물론 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호사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진짜. 행복, 진짜 사랑, 혹은 진정한 교감이라는 단어들은 점점 멀어져 보였다. 그러다 우연히 미얀마에 정착해 사는 한국인 커뮤니티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 양곤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소규모 모임이었는데 여러 명이 모여 서로의 정보나 경험을 공유한다고 했다. 별 생각 없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꽤 다양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을 만났다. 사업을 하는 42세 남성부터 미얀마 현지인과 결혼해서 문에 가정을 이룬 32세, 여성 반년이나 1년씩 장기 체류하며 자유를 누리는 젊은이들까지. 그런데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었다. 47세쯤으로 보이는 여성 수지는 남들보다 화려한 치장을 하진 않았지만 뭔가 편안하고 단단한 분위기를 풍겼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눴지만 대화가 길어지면서 묘하게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다. 수지는 미얀마에서 한국 기업과 현지 업체를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자리에 모인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민재에게 돈이나 사업 같은 뜬금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미얀마에서의 생활 전반 문화 차이, 그리고 현지인과의 소통법 등에 대해 솔직하게 알려주었다. 그날 모임이 끝날 무렵 민재는 조심스레 수진에게 연락처를 물었다. 수진은 흔쾌히 알려주며 나중에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저도 여기서 사업하면서 느낀 게 많거든요. 라고 웃어 보였다. 이상하게 그 미소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며칠 뒤 둘은 한적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에어컨 바람이 살짝 시원하게 흐르는 실내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에서의 삶, 왜 미얀마에 오게 되었는지, 지금의 호화로운 생활과 그 안에서 느끼는 공허함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지는 놀라지도 비웃지도 않았다. 오히려 처음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비슷했어요. 라고 공감해 주었다. 알고 보니 수진도 예전에 한국에서 이혼을 겪고 정신적으로 지쳐 미얀마에 왔던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미얀마의 저렴한 물가와 느긋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이곳에 뿌리 내리려 다짐했지만 막상 살다 보니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관계가 겉도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의미 있는 활동과 가치 있는 관계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돈으로 해결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사람이 중요해요. 진짜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 내가 아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 여기서 적응하려 했죠.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민재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자신과 비슷한 결핍을 겪었고 비슷한 이유로 미얀마에 정착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생각보다 깊고 길게 이어졌고 그날 이후에도 가끔씩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 나누었다. 그렇게 수진과 가까워지면서 민재의 호화로운 일상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매일 가사 도우미들에게 마사지를 받는 게 당연한 루틴이었지만 어느 날 문득 오늘은 그냥 내가 스스로 스트레칭을 해볼게 라며 거절해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면서도 알겠습니다. 사장님하고 물러났다. 민재는 스스로 놀랐다. 내가 이런 사소한 것부터 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왔구나.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싶은 건 아니었다. 여전히 운전기사가 데려다주는 편안함은 좋았고 개인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수준 높은 식사도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점차 나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린다는 점이 그를 조금씩 불편하게 했다. 한 번은 수진을 집에 초대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진은 와, 여기 정말 멋지네요. 진짜 부잣집이 따로 없어요. 라며 감탄했다 그런데 그 말은 영혼 없는 칭찬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가 직접 중국 공장과 일하며 번 돈으로 마련한 아담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 빌라와 비교하니 규모부터가 딴판인 듯 했다. 나도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긴 해요. 근데 왠지 이 안에 갇혀버릴까봐 무섭기도 하네요. 수지는 그렇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고 호화로운 곳에 있으면 아마 난 밖으로 나갈 필요를 못 느낄 것 같아요. 결국 여기 벽 안에서 안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도 잊어버릴까봐. 그 말이 이상하게 민재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실제로 이 빌라에 들어온 뒤 밖에 나가 새로운 경험을 해볼 의지 자체를 잃어버린 듯했다. 한국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해서 소소한 취미나 여가 생활조차 제약했던 사람이 정작 이곳에서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었다. 그저 가사 도우미들이 해주는 일상적 편의와 클럽이나 배서, 소비하는 술자리가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저 다음 주에 양곤 외곽에 있는 현지 마을에 갈 일이 있어요. 한국 기업이랑 협력해서 작은 공장을 시찰하는 건데 혹시 같이 가보실래요? 현지 마을을 간다고 왜 한국에 납품하는 미얀마 중소공장들을 점검하고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 보는 자리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얀마에는 좋은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본 부족이나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민재는 망설였다. 내가 거기 간다고 도움이 될까?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다만 직접 보면서 미얀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왕 같은 생활도 좋지만 혹시 그 이상을 원한다면 결국 민재는 따라 나섰다. 낡은 승합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작은 공장에서는 한국으로 수출할 옷감이나 간단한 가정용품을 만들고 있었다. 시설은 열악했지만 노동자들의 표정은 나름 밝아 보였다. 공장 매니저는 우리는 더 품질을 높이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해 기술 투자나 교육을 하기 어렵다. 고 토로했다. 수지는 몇몇 한국 기업이나 기관과 연결해줄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살짝 놀랐다. 수진이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었구나. 미얀마에 와서 그저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녀는 한국에서의 자리 싸움과 경쟁 논리에 지쳤다는 이유로 무작정 미얀마로 넘어온 자신과 달랐다.
그날 이후 민재는 호화로운 빌라 생활뿐만 아니라 미얀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는 의문을 품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남은 돈을 무작정 소비하는 대신 뭔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일을 벌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미얀마와 협업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뛰어드는 방법 같은 것 말이다. 여전히 빌레는 운전기사와 요리사가 남아 있었다. 가사도우미도 3명 중 2명은 그대로 고용했지만 다른 1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만두었다. 민재는 혹시 그만두고 싶으면 말에 억지로 붙잡지는 않을게 라고 했고 그중 1명은 딴 데서 더 좋은 급여를 준다. 는 곳을 찾았다고 했다. 민재는 퇴직금 형식으로 돈을 챙겨주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솔직하게 인사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던 그는 여전히 매일매일을 왕처럼 보내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족감이 더 커졌다. 아침에 일어나 직접 정원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간단한 정리나 요리도 시도해보면서 예전엔 놓쳤던 활력을 찾고 있었다. 무엇보다 수진과의 만남이 점점 잦아졌고 둘은 각자의 과거와 상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솔직히 주고받았다. 어느 날 밤 민재가 수영장 옆에서 와인을 들고 서성이고 있을 때 수진이 손님으로 와 있었다. 둘은 별이 떠 있는 하늘을 보며 대화를 이어갔다. 처음엔 여기 와서 내가 매우 원하던 건 그냥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달라졌나 봐요. 뭔가 난 그게 다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인간적인 교감이 없으면 다 허무하더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졌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기울였다. 그럼 이제 미얀마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고. 그 대화를 계기로 민재는 수진의 사업 파트너들과 교류하며 한국과 미얀마를 오가는 교역이나 기술 지원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애초에 4억 5천만 원을 몽땅 사치에 쓰려고 한 건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그 유혹에 빠져버린 거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써보고 싶었다. 그가 한국에서 28년 가까이 몸담았던 제조업 분야의 노하우와 인맥이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다면 미얀마 현지 기업을 지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일이 바빠지면서 빌라에서 빈둥거리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요리사와 가사도우미도 더 이상 민재만 바라보며 일하지 않았다. 간혹 민재가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 있으면 그들도 그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대체 업무를 하면서 지냈다. 운전기사는 요즘 사장님이 바쁘신 것 같다. 며 다양한 길을 알아보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기도 했다. 그렇게 점점 민재의 삶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사는 것에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변화해 갔다. 호화로운 빌라와 수영장,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도우미들은 든든한 배경이 되었지만 그의 핵심 관심사는 더 이상 얼마나 편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었다. 결국 몇 달 뒤 그는 현지 공장 지분 일부를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수진의 도움과 현지 파트너의 안내로 이 공장의 기계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직원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수익이 나오면 일정 배당을 받는 형태였다. 내가 벽 안에서 놀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성장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그 시점쯤 그는 수진과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다. 둘 다 가슴 속에 상처가 있었지만 미얀마라는 땅에서 새로운 삶을 꿈꿔보자는 의지로 점점 가까워졌다. 일에 관해서도 서로 돕고 바쁜 와중에 주말이면 함께 짧은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간단한 파티를 열어 시간을 보냈다. 빌라가 여전히 넓고 호화로운 건 변함없지만 과거처럼 3명이 나를 떠받들고 왕처럼 사는 기분만을 추구하진 않았다. 이제는 함께할 누군가가 있고 또 해볼 만한 일이 있으니 자아가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다. 여전히 미얀마와 한국의 문화 차이 투자 절차에 복잡한 언어, 장벽 현지 공장 운영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수진도 자신의 사업을 하며 스트레스가 많았고 민재 역시 낯선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인생의 또 다른 도전처럼 느껴졌다.
한 번은 공장이 예상 밖의 수주 취소를 당해 어려움에 처했다. 그때 민재는 내가 괜히 투자했다.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라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수지는 사업은 원래 그래요. 그래도 자금과 인맥을 활용해서 돌파구를 찾으면 또 기회가 올 거예요. 라며 차분히 그를 달래주었다.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한국 지인을 통해 판로를 찾았고 결국 상황을 수습하며 한층 더 단단해졌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자신 안의 왕처럼 대접받고 싶다. 는 욕망과 무언가 이루고 싶다. 는 소망이 공존한다는 걸 알았다. 이제는 전자보다 후자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사도우미들의 사장님 최고예요. 라는 듣기 좋은 말 한마디에 도취되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이 사장님 기계가 좋아져서 작업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할 때 더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가끔씩 빌라에서 조촐한 모임이 열릴 때 민재와 수지는 우리도 처음엔 다 망설이며 왔었는데 라며 웃으며 과거를 떠올리곤 했다. 이제 빌라 파티는 호화스러운 식사와 조명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는 동업자 혹은 동료가 된 사람들의 따뜻한 네트워크가 있었다. 가사 도우미들도 필요한 경우 파티 진행을 도와주는데 예전처럼 돈으로 부리는 하인 느낌이라기보다 함께 일하는 파트너처럼 대우했다. 한 번은 가사 도우미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고 싶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다른 사람 구하면 되지 하고 무심히 넘겼을 텐데 지금은 충분히 상의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재는 내 상황이 그렇다면 쉬고 와도 좋아 네가 돌아올 자리는 비워둘게 라고 했다. 그녀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마워했다. 날이 갈수록 민재는 어느 날 갑자기 미얀마에 와서 왕처럼 살겠다던 과거의 환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깨달았다. 그 환상을 실현해본 건 큰 경험이었지만 결국 그 이상의 것, 즉 교감 성장 의미를 갈망한다는 사실이 서서히 다가왔다. 어느 해질 무렵 수진과 함께 빌라 옥상의 루프탑 테라스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민재는 물었다. 수진 씨는 여기가 행복해.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행복해. 여기서 내가 뭘 만들어갈지 기대돼. 민재도 미소 지었다. 나도 이제 알겠어. 돈으로만 세상을 살 수 없다지만 적어도 돈을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자신도 바뀐다는 걸 말이야. 둘은 그날 와인을 기울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혹여나 한국에서처럼 경쟁과 스트레스에 찌들지 않는 그러나 한국에서 익힌 좋은 점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삶. 미얀마 현지인과 한국인이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한가운데서 민재는 수진과 함께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예전에 매일 밤 호화 마사지를 받으며 외로움을 잠재우던 때보다 훨씬 더 왕답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꾸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민재와 수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호화로운 삶을 쫓던 한 남성의 꿈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얀마라는 낯선 땅에서 그들은 서로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고 돈 이상의 소중한 교감을 쌓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재와 수진의 감동적인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과 나누기 위해 공유해주세요. 또한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니제르는 아프리카 대륙 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수십 개의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문화의 땅이다. 이곳에서는 자연 속 전통과 대도시의 현대화가 어우러져 독특한 삶의 색채를 만들어낸다. 마을마다 축제와 의식이 끊이지 않으며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다. 아마두는 이러한 니제르의 다채로운 문화 속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먼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라야 했다. 외로움은 그의 삶의 일부였다.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 자신을 온전히 받아줄 하나의 울타리에 대한 그리움은 아마두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동기가 되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설 길을 찾았다. 배움이야말로 재산이라. 믿은 그는 힘겹게 장학금을 받아 도시로 나가 공부를 시작했다.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밤에는 대학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과 씨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적 탐구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아마두는 마침내 사업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대도시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기회가 넘쳐났고 그는 니제르의 고유 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전통 음식을 도시, 사람들이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니제르 전통 의상과 현대 패션을 결합한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펼쳤다. 시간이 지나며 그의 사업은 점차 안정되었고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한 인물이라 해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외로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나라를 다녀도 그가 꿈꾸던 정서적 안식처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아마두가 생각한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의 공동체로 자라나며 끊임없이 확장되는 거대한 울타리였다. 아마두는 오랜 고민 끝에 전통적인 일부 다처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자신이 꿈꾸는 사랑과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니제르 일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결혼 형태의 상징적 의미에 주목한 그는 단순히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족의 확장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의 가설은 간단했다. 사랑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기에 그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도 결국 하나의 원천에서 비롯된다. 핵심은 그 물줄기를 마르지 않게 하는 진심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생각에 반신반의했다. 미친 짓이라며 등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마두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자신이 이룰 가정은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니제르의 모습 나아가 세계가 맞이할 새로운 가능성을 예고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두가 운영하는 문화 행사장에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는 순간이 찾아왔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 전통 춤을 추던 여성도시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예술과 음악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운명처럼 12명의 여성이 각기 다른 시점에 그의 곁에 모였고 이들은 아마두가 꿈꾼 가족 구상의 토대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예측 불가능한 열정과 갈등을 동시에 품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었기에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부딪혔다. 하지만 함께하겠다는 결심이 싹트며 아마두와 12명의 여성은 각자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서로에 대한 진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니제르의 토양 위에서 피어난 새로운 가족의 싹이었다. 아마두가 12명의 아내와 가정을 꾸리기로 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지역 사회에 퍼졌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언론과 사회단체는 이 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후진적 제도라며 비판하거나 오랜 전통이지만 여성의 권리를 무시한다며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마두와 12명의 아내들은 결혼해서 각자의 의지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각 아내와 긴 대화를 통해 결혼의 의미와 가정의 모습에 대해 철저히 합의했다. 억압이나 강요 없는 결합, 서로 다른 꿈과 개성을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조화롭게 이어가자는 약속이었다. 아마두는 항상 강조했다. 이 결혼은 나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12번의 약혼식은 전통과 현대의 복합체라 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다른 전통 의상이 등장했고, 농촌 출신 아내는 마을의 오래된 의식을 그대로 재현했다. 반면 도시 출신 아내들은 서양식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섰다. 화려한 색채 음악 그리고 축제에 참여한 이들의 퇴치나 이들의 흥겨움이 어우러져 12번의 결혼식은 장대한 축제 같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가족 선언으로 집약하는 날이 왔다. 아마두는 넓은 잔디밭에 거대한 천막을 치고 니제르 전역에 초대된 하객 마을 주민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결혼을 공식화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12명의 아내와 함께 무대에 올라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노을진 하늘 아래 수백 명의 축복을 보낼 때 이는 그들만의 결혼식이 아니라 니제르 사회가 지켜보는 전통과 현대 융합의 선언적 장면이었다. 그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장면처럼 보였지만 사실 뒤에는 불안과 두려움도 도사리고 있었다. 과연 이렇게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진 12명의 아내들과 한 지붕 아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재산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며 자녀가 태어나면 각자의 교육과 삶의 방향은 어떻게 정할까?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는 이미 적지 않은 엇갈림이 존재했지만 결혼식의 뜨거운 열기로 잠시 그것을 잊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아마두의 가족 공동체는 본격적인 일상을 시작했다. 아마두는 사업체 자선 단체 지역 사회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하기가 쉽지 않았다. 동시에 12명의 아내들도 각자 맡은 역할이 달랐다. 도시 출신 아내는 사업 기획과 마케팅에 능해 아마두를 도왔고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아내는 어린이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 지역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전통을 고수하는 아내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공동 농장을 돌보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을 발휘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각자의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사소한 충돌이 쌓여갔다. 왜 누구는 밤늦게까지 일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나? 누구는 교육을 강조하지만 나는 전통의식을 중시하는데 왜 내 말을 인정해주지 않나? 이런 대화들이 가족 내 곳곳에서 조용히 이어졌다.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일종의 문화 충돌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아마두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모든 아내의 의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스스로도 지쳐갈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결혼식이 만들어준 일체감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려 했다. 전통의식을 지키고 싶은 아내는 도시 출신 아내에게 대화를 제안했고 예술적 자유를 추구하는 아내는 마을 출신 아내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작은 교류가 생길 때마다 가족 안에는 새로운 색이 더해졌다. 결혼식을 통해 공표한 우리는 이미 하나다 라는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긴 과정과 노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살아 숨쉬는 목표였다. 마치 건물을 짓듯 기초부터 천장까지 하나하나 조화롭게 맞춰 나가야만 이 결혼의 의미가 완성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가장 절실히 느낀 이는 바로 아마두 자신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12명의 아내는 가정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어떤 아내는 목소리가 크고 주도적이었고 어떤 아내는 조용히 뒤에서 내조하는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역할이 구분되면서 형평성과 자기 실현의 문제가 떠올랐다. 왜 누구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가? 라는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도시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아내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발휘하고 싶어 했지만 전통 의식을 중시하는 다른 아내들과 부딪히는 일이 잦았다. 가족이 하나가 되려면 모든 결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아마두는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 입장을 조율하려 했지만 완벽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또한 예술적 기질이 강한 아내는 가족과 공동체는 자유로운 감정을 나눌 때 더 깊어진다며 다른 이들에게 예술 활동이나 창작 작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생활의 안정을 중시하는 아내들은 예술이 현실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사소해 보이는 이런 의견 차이는 점점 쌓이며 미묘한 불편함을 낳았다. 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통이었다. 초기에는 각자가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을 고수하려 했지만 아마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대화 모임이 자주 열리기 시작했다. 한 달에 몇 번 혹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12명의 아내와 아마도는 큰 홀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때로는 격렬한 언쟁이 오갔지만 이 대화의 장은 그들을 더 이해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였다. 대화 모임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감정은 불안이었다. 우린 정말 평생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을까? 밖에서는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많은데 그 비난을 견딜 수 있을까? 아이들이 생기면 우린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여성이 한 남자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질투를 심었다. 의지와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내면의 갈등을 마주하는 순간이 깊은 유대와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 공통된 두려움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을 때 아내들은 상대방을 경쟁자가 아니라 짐을 나누는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전통적 가치를 지닌 아내는 도시 출신 아내에게 사실 나도 도시 생활이 부럽고 내 아이가 더 많은 기회를 누렸으면 좋겠다며 진심을 털어놓았다. 이에 도시 출신 아내는 나도 전통 문화가 멋지다고 느낄 때가 많아. 내 아이가 그것을 배우길 바란다 고 고백했다. 이런 작은 감정 교류가 쌓이며 그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다. 물론 이것이 일상 속 갈등을 단번에 해소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다. 때때로 식사 준비나 집안 살림 분배로 다투기도 했고 아마도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며 라이벌 의식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갈등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솔직히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편 외부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일부 언론은 현대사회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가정이라며 이 가족을 비판했고 보수단체는 여성 권리를 왜곡하는 부적절한 형태라며 시위를 열었다. 아마도의 사업체의 불매운동을 선언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젊은 세대 중 일부는 멋지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며 응원했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다. 아마도와 가족들은 언론 보도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지역 사회 봉사와 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진정성을 알리고자 했다. 아내들은 각자의 능력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예술 수업을 열거나 노인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지역 축제에서 전통춤과 노래를 소개했다. 사람들은 점차 그들의 열정과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비난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가족 내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균열이 확산되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질투와 불안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법이었다. 결혼 전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미묘한 경쟁심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저 아내가 더 주목받는 것 같다. 이 집에서 내가 소외된 존재가 아닐까 라는 고민이 커지던 중 아내들 중 한 명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쓰러진 것이었다. 이 사건은 가족 전체를 뒤흔들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은 아닐까? 아내들은 잠시 흩어져 있던 마음을 되돌아보았다. 그들은 병실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목표를 다시 다짐했다. 이 위기를 통해 가족들은 불안과 갈등을 더 직시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감정적 끌림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수많은 불협함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며 아마도의 가정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12명의 아내 중 한 명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기쁨으로 다가왔다. 모두 기뻐했지만 동시에 불안한 시선도 있었다. 이제부터 책임감이 막중해진다. 아이가 가족의 결속을 강하게 할까?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을 만들까? 하지만 첫 임신을 계기로
다른 아내들에게도 하나둘 셋 생명의 소식이 들려왔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연이어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이 시기는 아마두의 가정에 폭풍 같은 변화를 몰고 왔다. 매일 아침 컨디션을 살피고 영양 상태를 챙기고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몸 상태에 대처해야 했다. 아내들은 서로의 육체적, 정신적 변화를 공유하며 새로운 차원의 동지애를 느꼈다. 아침에 입덧이 심하니 따뜻한 차를 끓여줘. 내가 대신 해줄게. 어제 내가 토할 때 네가 도와줬잖아. 라며 서로를 돌보았다. 임신의 기쁨은 가족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다. 아마두는 아내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전문의를 불러 상담을 받도록 했다. 니제르네 유명 병원을 알아보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셔틀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아내들의 배가 불러올 때마다 아마두는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한편으로는 설렘이 컸다. 그가 갈망했던 커다란 가족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생생한 느낌이었다. 각 아내의 문화적 배경은 출산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어떤 아내는 전통적으로 마을 산파와 자연분만을 준비하고 싶어 했고, 다른 아내는 현대식 산부인과에서 과학적 관리와 안전을 우선했다. 이 차이는 때때로 갈등을 일으켰지만 아마두는 각 방식을 존중하고 서로 간의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도록 도왔다. 결과적으로 몇몇 아내는 전통의식을 체험하면서도 병원의 검사와 조언을 받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임신 기간을 보냈다. 마침내 첫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날, 가족은 눈물겨운 감동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아이를 낳은 아내는 힘겹지만 환한 미소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다른 아내들도 자신이 낳은 듯 기뻐하며 축복을 빌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가족에게 기적이었다. 이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른 아내들도 차례로 출산을 맞이했고 마치 마을 축제가 연이어 열리는 듯 경사스러운 순간들이 가족을 환히 밝혔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들려왔다. 어떤 아이는 밤에 조용했지만 어떤 아이는 매일 밤 자지러지게 울었고 또 어떤 아이는 웃음이 많아 가족을 즐겁게 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내들은 서로 키우는 방식을 공유하고 밤을 새우며 아이를 돌볼 때는 교대 근무하듯 도왔다. 아이들이 자라나자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다.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전통의식을 강조하는 아내들은 마을 어른들에게 배운 공동체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 교육을 믿는 아내들은 양질의 학교 교육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 키우고 싶어 했다.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아내는 음악과 그림으로 창의성을 키우자고 했고, 사업 감각이 있는 아내는 경제관념을 어릴 때부터 익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교육 방침은 작은 전쟁처럼 번질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다양한 기회를 주자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각자의 장점을 나누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마을 전통 춤을 배우고 다음 날은 도시 현대 미술관에 가며 주말에는 수학교사를 초빙해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수업을 했다. 가정은 매일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었다. 아이들의 존재는 큰 시너지를 주었다. 모성계와 가족 전체가 서로 돕는 아우라는 갈등이 생겨도 근본적인 애착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이 아이는 전통의식을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이 아이에게는 세계를 넓게 보게 해주고 싶어. 처럼 다양한 희망과 가치가 아이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는 아마두가 꿈꾼 미래 가족의 이상향과 맞닿아 있었다. 아이들이 놀며 두 문화 이상의 언어를 익히거나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를 동시에 다루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도전이 허황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세대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미래는 기대 이상으로 풍요롭게 펼쳐질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가족이 확장될수록 새로운 갈등도 피어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산 분배와 책임 분담이었다. 아마두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무리한 확장 투자와 외부 경제 침체로 재정적 압박이 찾아왔다. 덤베야 12명의 아내와 여러 자녀를 부양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자원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가족 내부에서 불신이 고개를 들었다. 일부 아내들은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라며 의문을 품었고, 아마두가 말했던 이상적인 가족이 신기루가 아닐까? 속내를 드러냈다 쌓인 갈등들이 폭발할 위험이 있었다. 결정타는 마을과 도시에서 동시에 불거진 여론의 비판이었다. 언론은 부유한 사업가가 자기 만족을 위해 여러 여성을 거느리고 자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며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마침내 안팎에서 문제가 최고조에 달하자 아마두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한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라 믿었던 신념이 무너지는 듯했다. 아내들은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은지 두려움을 느꼈다. 생활비 부족 아이 교육을 위한 도시 이주 주장,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절망감 등 여러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하게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역 사회를 흔드는 대형 사건이 일어났다. 인근 마을에 홍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전해졌다. 아마두가 운영하는 자선단체가 구호 활동에 나서며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힘을 보태게 되었다. 어떤 아내는 현장에서 의료 봉사를 했고 다른 아내는 물자와 인력을 조율했다.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아내에는 캠페인과 공연을 기획해 기부금을 모았고 전통을 중시하는 아내에는 마을 어른들을 설득해 협력을 이끌어냈다. 홍수 구호 활동은 가족을 하나로 묶는 전환점이 되었다. 갈등하고 불신하던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연대감을 되찾았다. 우리도 어려운데 남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구호 활동에 나서며 서로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 일도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족은 큰 결단을 내렸다 남는 재원을 홍수 피해자들을 위해 투자해 작은 지역 재건 마을을 만들기로 했다. 임시쉼터 의료지원센터 배급소를 설립하며 가족의 재산과 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했다. 이 결정은 언론과 외부 사회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가족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에 맞서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며 진정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스스로의 위치를 재확인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가족 모델은 결국 공동체로서의 책임과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의미를 가진다. 아내들 간의 불신도 타인에 대한 연민과 봉사라는 목표 앞에서 사그라들었다. 우리가 왜 함께 살아가는가? 라는 근본적인 답을 그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건네며 찾았다. 구호 활동이 마무리되고 지역 상황이 안정되자 가족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서로에게 깊이 간직한 비밀과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실 힘들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선택이 후회될 때도 있었다고 고백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비난으로 이어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함께하자는 짧은 문장이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마지막으로 아마두는 가족을 대표해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이제부터 우리의 재산과 권한은 공동체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아이들과 아내 모두가 원하는 삶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 고 선언했다. 이는 자율과 존엄을 함께 지켜내겠다는 선언이었다. 내 재산은 가족의 것이며 가족의 힘은 지역사회와 이어져야 한다는 사고는 새로운 울림을 일으켰다. 이렇게 큰 위기와 내부 갈등을 겪은 뒤 가족은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겠다는 공감대가 견고해졌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 아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들을 단단히 결속시킨 것은 사랑, 책임감,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서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다. 니제르 전통 축제가 다시 돌아온 때였다. 가족들은 새로운 전통 의상을 마련해 입고 아이들도 작은 북과 악기를 들고 어른들과 행렬에 참여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성향을 지닌 아내들이 준비한 의상과 소품은 다채로운 빛깔로 반짝였다. 이 축제는 몇 년 전 아마두와 아내들이 결혼을 공식화했던 자리이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은 호기심과 비난 섞인 눈초리로
이 가족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들은 지역사회 봉사와 문화 행사를 주도하는 믿음직한 가족으로 인식되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그들의 행동과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다. 아마드와 아내들은 이번 축제에서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주제로 특별한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각자 자신의 고유 문화를 상징하는 춤, 노래, 예술적 표현을 선보이며 서로 다른 배경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이들도 무대에 올라 부모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 가족이 만들어온 여정을 축하했다. 축제의 마지막 순간, 아마두는 무대에 올라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고 아이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큰 박수를 받았고 사람들은 이 가족의 도전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니제르 사회와 더 나아가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임을 깨달았다.